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1923년 베를린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방금 5천 마르크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순간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의 가격을 14,000 마르크로 고쳤습니다.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장이 아니죠. 실제 기록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에게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아니라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했던 부의 재편, 바로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무책임하게 빚을 진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는가? 그 역설적인 역전의 경제학 속에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 공식이 숨어 있죠. 사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그냥 물가가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었어요. 화폐가 교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대중의 생존 본능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역사적 실험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일화들을 보면 진짜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잖아요. 저 프라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대학생 이야기죠? 네. 한 학생이 커피 한 잔을 5천 마르크에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다 마시고 일어서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십몇 분 사이에 가격이 14,000 마르크로 급등해버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화폐 가치가 증발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종업원이 그 학생한테 진심으로 조언하잖아요. 돈 아끼려면 다음부터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 잔을 한꺼번에 시키라고요. 아, 진짜 웃지 못할 총극이죠. 노동자들 일상도 똑같았어요. 아침하고 점심, 이렇게 하루 2번 급여를 받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아, 하루에 2번이요? 네. 오전 11시에 공장 사이렌이 울리면 회사 트럭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지폐 뭉치를 노동자들한테 막 쏟아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돈다발을 움켜쥐고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상점으로 뛰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상점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필요 없어도 무조건 실물로 바꿔야 했거든요. 오후가 되면 그 돈 가치가 반토막 날 테니까요. 진짜 미친 세상이네요. 아, 그리고 저 그 기록도 흥미로웠어요. 일주일치 임금인 수십억 마르크를 수레에 싣고 가던 사람이 강도를 당한 사건이요. 아, 강도가 돈은 버리고 수레만 훔쳐간 그 사건. 네, 맞아요. 강도조차도 종이돈보다 그 나무랑 바퀴로 만든 수레의 실질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돈은 그냥 길거리에다 쏟아버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어쩌다 한 국가 경제가 이 지경까지 추락했냐는 겁니다. 자료들을 쭉 엮어보면 결국 국가의 치명적인 우판이 이 도미노의 시작이었어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독일 제국이 전쟁 자금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아요.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를 아예 중단해버리죠. 그리고 국채를 막 찍어낸 거고요. 네, 엄청난 양의 전시 국채를 찍어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한테 배상금 받아서 갚겠다라는 식으로 국가 단위의 거대한 도박을 한 셈이죠. 근데 그 도박이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패전국이 되면서 오히려 베르사유 조약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떠안게 됐고요. 네, 경제가 이미 너덜너덜해졌는데 1923년 1월에 독일이 배상금 지급을 좀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벨기에 군대가 독일 산업의 심장부인 루르 공업지대를 아예 점령해버립니다. 핵심 생산시설을 인질로 잡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독일 노동자들이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대규모 파업으로 맞섰잖아요. 근데 독일 정부가 이 파업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넌 거더라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공장이 멈췄으니까 물리적인 물건 생산은 안 되는데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한테 줄 월급을 마련해야 하니까 윤전기를 미친 듯이 돌려서 종잇돈만 계속 쏟아낸 거죠. 시중에 물건은 없는데 돈만 넘쳐나니까 화폐 가치가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물리법칙 같은 거였네요. 네, 물리법칙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붕괴 속에서 대중은 결국 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여러분의 전 재산이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휴지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돈부터 버릴 것 같아요. 네, 당시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종잇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흐베르테로 맹렬하게 피신하기 시작했죠. 아, 자흐베르테. 독일어로 사물이나 물건을 뜻하는 단어 사해와 가치를 뜻하는 단어 베르테가 합쳐진 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제하는 가치, 즉 실물 자산만을 믿겠다는 대중의 절박함이었죠.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다이아몬드나 금, 아니면 가치가 안정적인 미국 달러나 영국 파운드 같은 외화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중산층 사이에서 벌어진 그 피아노 본위제 현상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피아노를 산 게 절대 아니었죠. 가족 중에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무작정 피아노를 샀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요. 피아노가 나무랑 금속 부품이 집약된 단단한 실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식량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네. 피아노가 집안의 거대한 현금 인출기나 예금 통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사재기의 대상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비누, 머리핀 같은 일상용품은 기본이었고요. 자기 집 배관을 뜯어내는 일도 속출했잖아요. 구리파이프 가치가 집 자체를 살 수 있는 종잇돈보다 비싸지는 기이 현상이 벌어졌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도시 사람들은 자기가 사들인 피아노나 골동품을 수레에 싣고 시골로 갑니다. 농부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감자나 밀가루랑 제발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중세시대 물몰교환으로 퇴행해버렸네요.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부의 재분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실함과 저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죠.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죠. 1914년에 평생 일해서 5만 마르크를 모은 은퇴자 사례를 보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5만 마르크면 당시엔 아주 여유롭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거금이었어요. 하지만 1923년이 되니까 그 평생의 피땀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휴지가 된 겁니다. 돈을 꼬박꼬박 모은 채권자나 연금 생활자들은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반면에 이 파도에 올라타서 엄청난 승자가 된 집단이 있잖아요. 네, 빚을 진 사람들, 바로 채무자들입니다. 이게 경제위기 때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제일 소름 돋는 대목 같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전에 대저택 사려고 10만 마르크 대출받았다고 치면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 대출금이 달걀 한 개같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채권자가 평생 모은 부가 채무자한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합법적이지만 아주 폭력적인 자산 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피아노 사면서 방어에 급급할 때 이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자산 증식으로 전환한 끝판왕. 네,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한 인플레이션의 왕, 산업자본가 휴고 스티네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스티네스가 부를 축적한 방식 보셨죠? 그야말로 화폐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공매도를 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천재적이고 무자비한 자산 증식 메커니즘이었죠. 제국은행이랑 민간은행들을 돌면서 종이마르크를 천문학적인 액수로 싹쓸이 대출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광산, 제철소, 선박, 공장 같은 실물 산업 자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요. 여기서 그가 활용한 극단적 레버리지의 원리를 뜯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있잖아요. 근데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율이 그 이자율을 아득하게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은행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공중분해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만기가 됐을 때 갚아야 할 빚은 이미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사실상 남의 돈으로 거대한 산업제국을 공짜로 쇼핑한 겁니다. 빚진 자의 포지션을 잡고 국가 붕괴에 베팅을 한 건데 이 사람 사업 구조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잖아요. 네, 석탄 광산에서 캔 석탄으로 자체 발전소를 돌리고 그 전기로 제지 공장을 돌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종이로 60여 개의 신문사까지 직접 운영했고요. 공급망 전체를 자기가 다 쥐고 있으니까 외부의 물가 변동에 영향받을 틈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스티네스의 진짜 무기는 이중 통화 전략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화폐를 두 가지 용도로 분리했어요. 아, 비용 지불할 때랑 돈 받을 때 통화를 다르게 쓴 거군요. 네, 국내 공장 노동자들 임금이나 은행 부채,
세금은 매일 가치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돼가는 마르크화로 지불했습니다. 비용은 가장 가치 없는 수단으로 털어낸 거죠. 와, 얄밉지만 똑똑하네요. 반면에 해외로 수출하고 대금받을 때는 가치가 탄탄한 미국 달러나 금이랑 연동된 네덜란드 길더 같은 안정적인 외화만 받았습니다. 비용은 휴지로 치르고 알짜배기 외화만 챙겼다니. 게다가 그 외화는 독일로 가져오지도 않고 중립국 비밀 계좌에 안전하게 숨겨뒀잖아요. 남들이 지옥불에서 타들어갈 때 그는 4,500개 기업을 소유하고 6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방향을 정확히 아는 누군가에겐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부의 블랙홀이 됐다는 게 참 서늘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혼란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나나요? 끝없이 추락하던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끌어올린 건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 금고에 금이나 외환이 단 한 푼도 없었잖아요. 뭘 믿고 새 돈을 찍어낸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학적으로 아주 기발하면서도 일종의 거대한 마술 트릭을 씁니다. 바로 허구적인 담보를 내세운 거죠. 허구적인 담보요? 네, 독일 전역의 농지와 산업시설, 즉 흔들리지 않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새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기존 화폐에서 0을 무려 12개나 지워버리죠. 1조 마르크를 1렌텐마르크로 바꿔준 거네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국가가 땅을 담보로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은행 가서 내 돈을 저기 공장 한 평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물리적 교환이 불가능했죠. 환상에 불과한 담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믿고 썼을까요? 그게 렌텐마르크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대중은 그냥 믿기로 결심했어요. 믿기로 결심했다고요? 네, 수년간 이어진 끝없는 인플레이션에 대중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내일 가격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안정된 환상이 간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마침 정부도 화폐 발행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 가상의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결국 화폐의 본질이라는 게 금속 실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심리적 동의, 그러니까 이 종이 조각이 가치가 있다는 집단적 환각이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100년 전 독일의 이 치열했던 자산 방어의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이후 역사에서도 반복된 적이 있나요?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록은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존 교본이 됐어요. 1940년대 헝가리, 2007년 짐바브웨, 그리고 최근 베네수엘라까지 똑같았습니다. 국가가 돈을 남발해서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요? 네, 그때마다 대중은 1923년 독일 시민들이랑 소름 돋게 똑같은 자산 방어술을 펼쳐요. 자국 화폐 당장 내다버리고 강력한 미국 달러, 금, 은, 생필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맹렬하게 피신하는 거죠. 아, 1923년에 피아노 보니제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달러 보니, 식량 보니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네요. 네, 생존의 메커니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남긴 또 하나의 결정적 유산이 있어요. 바로 현대 독일과 유럽 경제에 깊게 새겨진 트라우마입니다. 아, 트라우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막 돈을 풀 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갑을 꽉 쥐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맞아요. 엄청난 긴축 정책을 고수했죠. 2009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살인적인 수준의 재정 긴축을 강요했고요. 그 배경에 바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빚을 내고 돈을 함부로 풀면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공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정책을 지배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국가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참 명확합니다. 돈의 가치가 증발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실물 자산, 그러니까 자흐베르테로 필사적인 도피를 감행했고요. 네, 그리고 휴고 스티네스 같은 기민한 자본가들은 부채가 소멸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레버리지와 이중통화 전략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죠. 그리고 이 혼란을 잠재운 건 결국 새로운 화폐에 대한 대중의 간절하고 집단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역사와 경제의 톱니바퀴를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지점에서 저는 자료들이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연장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도피할 곳이 피아노나 구리, 달러 같은 물리적인 실체뿐이었어요.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을 끝낸 렌텐마르크도 결국 허구적인 담보에 의존한 환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중이 믿기로 결심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요. 만약 내일 아침 그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움켜쥐어야 할까요? 무거운 피아노를 다시 사러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믿음으로 도피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